사람의 몸 자체는 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와 갈매기, 참새의 생리구조는 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새는 공학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장치를 구원하여 하늘에서 살아갈 생명체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의 날개를 움직이는 근육은 실로 엄청납니다. 어떤 새들의 경우 몸 전체 무게의 33%를 차지합니다. 동시에 새의 뼈는 상대적으로 아주 가볍습니다. 날개의 길이가 거의 1.8m나 되는 펠리컨의 경우 뼈 무게는 140g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장시간의 고된 비행을 견딜 정도로 강하고 탄력적입니다. 이런 특징 이외에도 효과적인 소화기관과 호흡기관, 크고 힘찬 심장, 단열작용까지 하는 유선형의 깃털이 새들을 공중으로 날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 하고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방법과 기술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찬 날갯짓을 동반하여 힘차게 펄럭이는 형태는 빠른 도약과 강한 추진력을 가져다 줍니다. 일반적으로 새의 몸집이 클수록 천천히 날갯짓을 합니다. 이에 반해 벌새는 1초에 80번의 날갯짓을 하는데 이 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공중묘기에 가장 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은 새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뒤로, 그리고 옆으로 모든 방향이 가능합니다. 아주 강한 근육과 유연하게 연결된 어깨뼈에 의해 마치 팔자 모양을 그리듯이 날갯짓을 합니다. 움직이는 방향을 조절하는 꼬리는 방향키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이 벌새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 자기 몸의 2배를 먹어치웁니다. 이들에게 하늘을 나르는 건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새는 아래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언덕 위를 오르고 있습니다. 날개는 주변의 길이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가리가 그 큰 날개를 활짝 펴서 둥지에 착지하려고 합니다. 양쪽 날개 끝에 있는 깃털들이 방향과 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콘돌이 공중에서 몇 시간씩 보낼 수 있는 것도 특별한 구조 때문입니다. 거대한 날개는 먹이를 찾아 계곡을 활주하는 이 새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체가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으며 이러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은 지극히 조그마한 곤충의 얇은 날개에서조차도 특별한 향기로 스며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간 북쪽의 8월, 한 마리의 왕나비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새로 태어난 이 곤충은 언뜻 보기엔 험난한 대륙 횡단을 해내기엔 너무나 허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피와 영양분이 혈관을 타고 흐르자 날개는 이내 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뒤면 튼튼하게 발달된 가슴 근육에 의해 하늘을 수놓게 될 것입니다. 왕나비는 북미 지방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봄, 여름에 북미 전역에서 번식하는 이들은 박주가리와의 관계로 인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물이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을 낳는 유일한 장소는 이 식물의 잎뿐입니다. 알을 깨고 나온 애벌레는 박주가리 잎과 꽃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식물의 독성 물질도 함께 흡수합니다. 다행히도 이 애벌레는 면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축된 독성은 성충이 돼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몇 주일이 지난 뒤 이들이 노랗고 붉은 멋진 날개를 달게 되면 주변의 새들 사이에선 경고의 메시지가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저앤 먹지마. 먹으면 고생해. 겨울이 오면 왕나비는 정들었던 박주가리와 작별하는데 이 식물도 씨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자신 또한 자신들의 중요한 생리 변화를 겪게 됩니다. 교미와 배란 작업이 중단되고 일련의 호르몬 변화가 동반되면서 이들의 수명이 갑자기 8개월 늘어납니다. 연초에 태어난 왕나비의 약 6배에 달합니다. 수명의 연장은 필수적입니다. 이들이 북쪽의 한파에 얼어 죽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따뜻한 남쪽으로의 이동입니다. 철따라 이주하는 동물 중에서도 이 왕나비의 행로는 실로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이들은 주로 두 가지 경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로키 산맥의 동쪽에 서식하는 나비들은 캘리포니아 해변을 따라, 그리고 로키 산맥 서쪽의 나비들은 멕시코로 향합니다. 멀리는 북쪽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이들은 하루에 8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염없이 앞을 향해 가는 이들은 따뜻한 기류를 타고 수천 피트 상공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동쪽 경로를 택한 나비들은 10월 말경, 늦어도 11월 초에는 걸프 해안에 도착합니다. 이곳 해안에서 겨울을 나는 나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멕시코로 향하는 왕나비들은 오랜 연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관찰되는 나비들은 남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대륙의 중심을 지나 미국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예 걸프만을 횡단하는 험난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1991년 10월) 생물학자 그레이 로스 박사에 의해 훈련된 자원봉사자 한 팀이 나비를 관찰하는 임무를 띠고
걸프만 북쪽 해역의 오일 리그에 파견됐습니다. 루이지애나 해변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오일 리그에서 로스 박사는 마침내 증거를 발견해내고 기록에 담게 됐습니다. 무려 3주 동안 밤이 되면 추위를 탈출해 긴 장도에 올랐던 왕나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불빛에 유혹되어 이 나비들은 급한 발걸음을 잠시 미뤘던 것 같습니다. 기계와 로프와 파이프에 매달려 오랜만에 휴식을 취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왕나비가 관찰된 주변의 오일 리그는 무려 20군데가 넘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나비들은 접은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처음 떠나올 때의 비장한 각오를 되새기면서 아직도 640km나 떨어져 있는 멕시코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왕나비들의 최종 목적지는 베일에 가려진 미스테리였습니다. 1975년까지 이곳 화산 지역의 계곡에서 생활하는 농부와 나무꾼을 제외하곤 북미 대륙을 떠난 나비들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1월의 아침 멕시코시에서 120km 떨어진 이곳 숲속에서 창조된 자연의 장관 중에 가장 장엄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대부분은 동쪽 경로로 이동했던 수백만 마리의 왕나비로서 해발 2.7km의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생애 대부분을 이 장소를 찾는 데 소비했던 프레드릭 우라트 박사는 마치 가을의 낙엽처럼 왕나비들이 황홀하게 허공을 수놓고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극적인 발견으로 이 곤충에 대한 새로운 의문점이 증폭됐습니다. 이들은 몇 마리나 될까? 왜 이들이 이곳을 택했을까? 여기 말고 다른 곳도 있을까? 한 해가 지나면서 많은 해답이 나왔습니다. (1975년) 이후 주변 100km 반경 내에서 이와 같은 장소는 30개나 더 발견됐습니다. 한적한 이곳은 매년 이곳을 찾아오는 수억 마리의 왕나비가 겨울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비와 마찬가지로 왕나비 또한 자체 보온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근육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